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이드비가 매번 만화클래식의 녹음 공간을 후원해주고 있는 SWA 서울웹툰 아카데미와 함께 페이지 만화 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창의인재 동반사업 만화 크로스 플랫폼인데요. 이번 만화 크로스 플랫폼은 6개월 동안 페이지 만화 작가를 희망하는 24명의 멘티를 선발해 작가, 프로듀서, 평론가, 기획자 등 다양한 멘토들과 매칭 후 멘토링을 거쳐 최소 32페이지 이상의 단편 만화를 창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멘토링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매달 참여 멘티에게 15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 다 만들어진 페이지 만화는 2025 하고 싶은 만화전에 출품되어 직접 작품을 판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멘토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 만화클래식과 웹툰이스타의 패널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우선 저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최재훈 작가도 참여를 하고 이재민 평론가도 멘토로 참여를 하십니다. 또 선정되신 분들은 월간 특강을 통해서 박이나 만화평론가님의 특강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 몇 없는 페이지 만화 교육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작가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1일 월요일부터 5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야마다 후타로 작가가 동명소설 원작 소설이고요. 그리고 만화가 세가 마사키 작가가 쓴 주임법 마계 전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게임 이름 뭐지? 화렵전 맞나? 네. 네. 그거 내가 해보려고 윈도우 컴퓨터를 구해서 모니터를 꽂았어. 근데 터졌나요? 하려다가 내 마우스 클릭이 잘못돼서 풋볼 매니저 2024를 눌렀어. 아니, 딱 알잖아. 그래도 내가 대항해 시대를 잘못 누르지 않았네? 내가 인생을 조질 뻔했다는 이유가. 근데 내가 하필이면 그때 이제 카드에 들어있는 현금이 없어서 결제를 못하고 데모만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때문에 1년 할 수 있잖아요. 한 시즌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네. 그게 때 내가 만약에 샀으면은 내 3월달 지원 사업들은 20시즌 이렇게 진행하고 다 망했겠지. 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다행이다. 라는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해보고요. 네. 자, 이제 뭔가 올해는 이제 진현 작가님 처음 오시자마자 뭔가 이 두 분의 살풀이를 보니까 치아의 후루를 하고 싶다. 일색이 강한 두 가지 만화를. 그리고 또 하나 무협을 하고 싶다 이랬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네요. 네. 나도 뭔가를 하나 갖고 와야 되나 하고 좋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우님의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무협이란 무엇입니까? 특강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제가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좋아요. 무조건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리가 저도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녹음이 일주일 밀린 거거든요, 지금. 그죠. 더. 네. 계속 더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네. 일단은 저는 그 무협이라는 그 말 자체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협물이라는 게 있고, 무협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무협소설, 무협 만화 막 이런 게 많이 있죠. 네. 근데 무협스럽다. 라고 할 때는 그 무협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무협물은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그 도리를 따지는 거죠. 힘을 저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무협의 의미도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가 싸우고 뭐 어떤 뭘 힘을 얻고 뭘 쟁취하고 어떤 그런 활극으로서의 멋있는 영웅물로서의 이야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 저는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협이라는 그 윤리적인 도를 깨우치고 어떻게 힘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그 책임을, 그 힘을 쓰는 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딜레마가 무와 협이라는 의미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는 어떤 정말 좋은 철학적인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력을 어떤 협으로 쓸 것인가 이거구나. 그죠. 네. 힘을 휘두르는 도리. 네. 그래서 무보다도 사실 협이 더 중요하죠. 무협 중에서도 무보다 협이 더 중요해요. 근데 무협물들이 대부분 비중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무에 좀 더 갈 수도 있는 네. 거고 협에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독자들이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수록 이제 더 좋은 무협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협의 의미를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되새길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에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 현실을 더 제가 거기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려면은 협이 어떤 의미인가? 협이 그 제가 이제 조사해본 네. 그 단어적인 그 의미? 네,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빈이 협이 뭘까요? 느끼시기에. 좋아요. 그게 뭘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어적 사전 의미도 있을 거고 한자로서의 의미도 있을 거고 협이란 무엇일까? 진짜 이게 근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협을 정의하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제 자의적인 정의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진호님이 생각하기에 협은 뭐 지금 물어봤나? 챗GPT에? 지금 남의 길을 급하게. 네. 약간 협동할 때도 같은 네, 협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거보단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협동이랑 같다는 다른 생각이. 협일 거예요. 네, 되게 뭔가 동양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전 동양인인데 모를까요? 지금은 사실은 그 협이라는 뭐 단어를 일상에서 저희가 쓸 만한 상황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약간 중재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무력을 관련된 게 무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무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 그 힘을 어디다 쓰냐 이런 거니까. 그렇죠. 무협의 정의로 중재자 아니면 뭐 끼어드는 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드는 사람 뭐 이런 뜻인가? 이게 한자 사전을 보니까 네. 의기로울 협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파자를 해보면은 사람이 되게 부수가 사람 인변이 들어가 맞아요.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약간 좁다, 끼다, 가까이 맞아요. 하다 이런 느낌이라서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게 아닐지. 복도빵 아저씨. 거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그 생각한 거에 가깝게 지금 이제 맞아요. 다빈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인 옆에 있는 그 끼는 그 의미가 위에 대자가 있어요. 맞아요. 큰 대자가. 네. 그래서 큰 대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쫓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붓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봐도 대의를 쫓는 사람이라는 거에 저희가 좀 뭐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협의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어떤 큰 뜻, 대의, 그 뭐 어떤 그냥 단순히 나의 개인적이거나 작은 이득이 아니라 큰 거를 쫓는 게 협의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을 정의하려면 그 협이 어디에 쓰이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협의지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전적으로 검색하면은. 근데 의롭다는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냐? 없죠. 이것도 어렵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되게 주관적이에요. 누군가한테 의로운 일인데 그게 아닌 사람도 있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그 중국 뭐 이런 협객들 이런 자객열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사사롭거든요. 그 자객들이나 협객이라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어떤 이치가 그냥 자기랑 친한 사람을 돕거나 자기가 뭐 이렇게 충성을 다한 사람을 그냥 돕거나 뭐 이 정도지 이 사람들이 어떤 대의로 쫓았나라고 생각하면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맨날 그 객잔 다 부셔놓고 객잔 안 물어주잖아. 그게 그쵸? 무슨 협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이거를 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12월 3일 날부터 이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이제 좀 더 또 이제 생각해 본 거를 얘기하자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시위를 안 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지. 네. 단순히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저는 제가 정말 그런 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걸 알거든요. 성격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기에 안 나가지만 거기 나가는 분들을 너무 부럽게 생각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저는 엄청난 힘을 얻고 사실 감동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뭐 성향의 차이, 마음만 같다면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자신을 계속 비춰보면서 그냥 저를 정의했어요. 저는 소인배다. 저는 소인배예요. 일단 그렇다 치고 네. 넘어가서.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자화자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협객들,
대업들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대업은 자기 자랑하지 않거든요. 12월 3일 날 갈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조금 더 그것도 그러는 건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였냐, 그때 왜 본 게 제가 그 날의 경험들 많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때 뭐 많이 다 이렇게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이 대업이 여기 한 명 계신단 말이에요. 그날 당장 나가셨던 분 있잖아요. 뭐 온대. 네. 뭐 이제 본인들은 당연히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나갔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사실 그날 이불 덮고 정말 숨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셨잖아요. 다빈도 나가고 네. 뭐 이런 형광등 들고 형광등 응원봉 따라해봐. 응원도 나가고 네. 저기 평화롭게 이렇게 나가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냥 그걸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 근데 반대로도 생각해봤어요. 폭동을 막 법원 이렇게 폭동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겠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간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협의라는 게 그냥 정말 이런 주관적인 정의에 휘둘리는 건가? 왜냐면 야쿠자들이 본인들 협객이라고 하거든요. 조직폭력배들이나 뭐 사마패 이런들이 다 자기들을 협객이라고 보통 자칭을 해요. 김도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네. 조선의 협객 김도환이다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그냥 내가 협객이라고 하면은 협의되는 건가? 협의되는 건가? 전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막 어떻게 보면 중국 무협 속의 주인공들도 사실은 야쿠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의미가 있나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라는 생각도 하면서 더 이제 고민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무협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힘을 어떻게 의롭게 쓸 것인가고 내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주관적인 정의에 근거해서 힘을 쓰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협의 본질은 힘을 어떻게 의롭게 쓰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힘을 휘두를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협의 본질적으로 이제 무협의 어떤 무협물들의 주인공들은 그 힘을 쓴 결과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로 대업인지 대업처럼 보이는지 또는 소인배인지 사실은 그냥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힘을 휘두른 건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힘이 얼마나 세든 또는 이 힘을 휘두를 때 뭐 고민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를 분명히 위한 거야. 나의 개인적인 이유는 아니야.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야. 어떤 대의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휘두르는데 그 힘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까지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건 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피터 파커 삼촌이 했던 얘기구나.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저는 절대 아시아권만의 이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로벌한 주제고 인간의 주제예요. 모든 힘엔 책임이 따른단다. 네. 피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말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공감하는 어떤 본능적인 원형적인 그 동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좀 이야기하기 좋고 다루기 좋고 생각하기 좋게 만들어 온 컨텐츠들이 이제 무협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힘은 분명히 저희가 다 쓰려고 한다. 근데 이거는 각자의 주관적 의미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 힘을 휘두를 때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때리면은 상대 똑같이 맞설 수 있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더 협인지 정의 내리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휘두를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좀 바람직한 거에 가까워요.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그러면 전우님은 무협지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보실 때 저라고만 이제 국한에서 얘기할게요. 두 분은 모르니까. 네. 전 무협지 볼 때 그냥 뭐 따오고 막 이렇게 와 멋있다 막 이러고 이제 뭐 이쁜 여자가랑 사랑 나누고 뭐 세계 제국의 그런 내용도 꼭 나오니까요. 그런 거를 보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재밌다 이래서 허영심 세우는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전우님은 보실 때 그러면은 이 주인공이 절대 무공을 반드시 얻을 텐데 대부분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그리고 쓰고 그걸 책임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는 저도 그냥 정말 쫓기듯이 보죠. 너무 재밌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겠죠. 너무 막 이렇게 흥미롭게 보고 영웅적 서사를 따라가면서 보는데 보고 나서의 이제 감사항들, 나에게 남는 어떤 그 흔적들, 감정의 흔적들이 어떤 거는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거는 참 지금 현실에서도 참 따를만 하고 본받을만 하고 어떤 거는 이게 현실에서 비춰볼 때는 약간 정근대적인 그런 정서에 가까워서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어떤 거를 적용할 만한가 어떤 걸 내가 본받을 만한가를 생각을 해볼 만한 이런 작품들이 조금 더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이야기적인 의미, 이야기적인 재미만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협의 의미를 잘 살린 작품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애매하기 때문에 누구든 다 자기가 정의거나 또는 내가 더 협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고민을 계속한다면은 정말 내가 이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상대도 똑같은 그럴 수 있다라고 저 사람 자기 입장에서는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서로를 치명상을 입히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 싸움을 저 사람이 상처 주려고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당연히 조금 더 대협적인 더 무협적인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12월 3일에 일어나고 그 뒤에 뭐 폭동까지 일어나고 1년의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은 누가 힘을 더 휘두르려고 하고 누가 힘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폭동 뭐 법원 다 때려 부셔놓고 핑계 대려고 하고 했는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분명하게 어떤 게 더 협의에 가까운 일인가 그러네요. 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냥 답을 얻을 수 있고 각자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123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네. 그럼 누가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힘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힘이 누군가에게 어떤 프레셔가 될 때 그거를 누구가 막아 세우려고 하는가 이 것들이 그 장면 있잖아요. 어떤 어떤 장갑차 같은 거를 막아선 분이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이 저는 그걸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 장갑차에 군인들을 끌어내려가지고 때려 부수거나 막 이렇게 막 폭행하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저는 상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이후에 이런 그 시위에서 분명히 많은 군중이 모이면은 이것도 하나의 힘이거든요. 서구 시위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화염병 던지고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들 다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는 거야. 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네. 너 이번 주말에 뭐해? 이랬더니 한국인이 나 시위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위 나가야 돼서 뭐 가서 뭐 먹을 것들 이제 편의점에서 좀 사가지고 가려고 이러니까는 그 미국 사람이 편의점에서 왜 물건을 사? 시위 나가는데? 나가서 그냥 가지고 오면 개념이 되는데. 다르다. 이미 다 끝나 있을 때 불타고 있을 텐데 거기서 훔쳐 그냥 들고 나오면 되지 그 그레이존에서. 근데 왜 이거를 사?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학자들도 한국 이번에 그 이슈들을 보면서 제일 신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 폭동이 안 일어나지? 아니 사실 마음 자체는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거 당연하지. 이런 마음 자체는 저희가 다 답답하고 이 가지고 끓어오르는 있죠.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그 마음 단순히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은 법은 저는 정말 소극적인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를 해놓은 거고 협의라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좀 더 자율적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 결정짓는 내 자유 그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자유의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법이 무서워서 저희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올바른 게 그리고 더 이로운 게 뭔가 정말 큰 뜻으로 그 사람들이 뭐 서로 다 말하지 않았어도 비슷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거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싶으면서도 그게 안 되는 저에게 사실은 한심함을 느끼면서도 최소한 이렇게라도 거기 계셨던 분들 거기 나가신 분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전우님이 본인을 너무 낮춰서 얘기를 네. 하시는데.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거기에 있지 않은 외부인의 시선으로 좀 더 바라보고 싶은 거고. 근데 약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마천이나 나관중 같은 사람이네. 사관처럼. 진수네 진수. 네. 이런 기 있었다는 거를 알고 내가 그거를 기록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엮어서 여기서 제가 뭐 사관이나 언론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는 리포트를 꼭 필요하다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해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협 아니에요? 뭐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네. 이것도 그렇게 또 생각되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원래는 가장 먼저 떠오른 만화는 이거였어요. 묵공이었어요. 아, 묵공. 묵공이라는 만화가 있고 이게 어쨌든 중국 배경이긴 한데 일본 만화거든요. 일본의 그 원작을 가지고 일본에서 그려진. 근데 이 만화가 사실은 저는 가장 협이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기 좋은. 그렇네. 전우님이 생각하는 협에 가장 어울리는 건 묵공이네. 네. 왜냐면은 묵공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비님은 안 보셨죠? 뭐 모르시죠? 보신 거죠? 네, 봤어요. 네. 봤어요. 이게 좀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네. 아마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묵공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여기서. 네. 근데 뭐 어쨌든. 거기에 주된 이야기가 그 묵자 사상의 이 사람들이 전국 시대에 전쟁을 막으려고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성 하나가 고립돼서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 근데 묵가를 따르는 스님 같은 애가 한 명은 호를 단신 그 성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내용. 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거기서 저는 협을 가장 또 상징하는 장면이 그 다음이거든요. 그 성이 결국에는 점령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묵공이 어디로 가느냐? 공격했던 나라로 가요. 거기서 또 도움 요청해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하던 그 군대가 있던 나라로 다시 또 가요. 거기가 침공당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움을 멈추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까지가 저는 결국엔 힘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이라는 게 있을수록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힘은 셀수록 통제 불가능하게 힘에 저희가 더 끌리게 되는 속성을 가지게 되고 네. 보통 그런 힘의 딜레마를 다루는 여러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무협물들이 그런 걸 정말 다루기 쉽고 그런 걸 다룬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묵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힘의 어떤 책임 소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미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협에 나오는 그 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이 어쨌든 한중일로 국한해 봤을 때 이 나라들한테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많이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게 뭐 한자도 중국에서 오긴 했고 뭐 무협물이라는 전형적인 그 어떤 중언을 무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가상의 시공간에서 구현되는 막 무공 나오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무협물들은 확실하게 그냥 중국 거인 거고 그리고 이제 무협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일본의 사무라이 극이나 또는 뭐 닌자 극이나 이런 이야기거리들도 일본의 어떤 전통에 따른 이야기들일 뿐인 거지 사실은 무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무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즐기고 있는 한국에서도 계속 네. 재생산되고 있는 그 더 무협을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한 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용. 네. 김용. 네, 김용이라는 그 홍콩의 소설가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리고 어떤 이미지화하는 그 모든 어떤 무협적인 것들을 결정을 했다. 완전히 결론을 내렸다. 물론 그분이 시작하진 않았어도 물론 그 전부터 있었겠죠. 네, 있었고 뭐 같이 활동한 작가들도 많이 있었고 무협계의 칸트네 다 들고 와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그분인 거죠. 그 톨킨. 톨킨인 거죠. 네.
이분이 이제 1950년부터 70년 사이 네, 그때 맞아요. 이제 많이 했던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작가님 보시기에 만약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협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더 무협이라고 하는 아까 더를 붙여주셨는데 더 무협이라고 하는 거를 즐기기 위해서 김용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16개인가 되던데 15개. 15개 그 중에서 하나를 봐라. 면은 뭘 추천하시겠어요? 우리 지금 아무도 몰라. 다 전혀 안 보신 거. 잘 작가님도 몰라요. 저는 소강호 그 뭐 그런 거 그 3부작 있잖아. 그 네. 3집안 네. 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어쨌든 저도 무협물을 엄청 많이 봤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김용 소설은 꽤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보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 옛날 네. 삼국지 그 신무장 얼굴 같은 얼굴 큼지막하게 그려진 그 소설책 있잖아요. 영웅문. 네. 근데 거기서 저도 가장 좋아하는 거는 신조협력인 한 것 같아요. 신조협력가 그 김용 소설들이 다 하나하나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심조협력? 신조협력. 신조협력. 네. 그 영웅문 3부작이라고 부르는 사조영웅전, 뭐 신조협력, 의촌도령기 이게 있는데 사조영웅전은 정말 더 협이에요. 그 무협 협을 정의하고 있는 작품이 사조영웅전이고 김용 작품 15개 중에 네. 사조 3부곡이라고 부르는 네, 세 그 안에 개가 포함되고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김용이 만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인데 첫 번째가 사조 영웅전, 두 번째가 신조협력,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의촌도령기.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조협력. 저는 네. 그리고 이 신조협력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주성치가 재밌게 썼죠. 그렇기도 하고 주성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무협 그 김용의 어떤 콘텐츠를 되게 많이 따와서 만들었고 녹정기에서는 자기가 주인공도 했고. 그럼 그 중에서도 신조협력을 왜 중국의 이 더 무협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되나? 꼭 그것만 보라는 건 아닌데 하나를 그냥 꼽으셨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아니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신조협력은 사랑을 다뤄요. 그러니까 가장 로맨스물이에요. 무협 중에서. 무협은 다 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무협의 근본적인 주제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신조협력은 특히 거기서 그걸 다루면서도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다루고 있다. 이제 사조영웅전은 정말 그 협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고 의촌도령기는 정사를 다루거든요. 정사, 정파와 사파, 그 어떤 정치적인 거. 그리고 이제 뭐 소호강호는 권력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천룡팔부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를 다루거든요. 탐욕과 어리석음과 집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녹정기 같은 거는 그냥 무협의 어떤 반대, 안티 무협. 뭐 이런 식으로 김용의 이야기들이 작가의 어떤 주제의식을 다 하나하나 담아놓은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김용이 만들어놓은 무협은 단순히 그 무협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긴 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주제의식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걸 위한 어떤 낭만화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치. 중국의 무협은 이게 그 아무리 역사적인 배경을 띠거나 뭐 시공간적인 게 중국의 어떤 중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도 정말 완전한 판타지거든요. 낭만화돼 있어요. 그렇겠지. 현실에서 무공명을 막 외치면서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당연하죠. 미친놈이지 그거.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부모를 뭐 이렇게 했다면 내가 살려두고 싶지 않을 거잖아. 근데 은원 관계를 너무 계속 이렇게 풀거나 막 이렇게 꼬이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연적인 사건도 너무 많고 막 기연들 우연하게 뭔가 막 무공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세지고 막 이런 것들 너무 많고 되게 낭만적이거든요.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가만 지금 듣다 보니까는 약간 드는 생각이 모든 무협은 마지막에 이제 엔딩이 나면은 어디론가 떠나잖아. 대부분. 근데 이게 왜 떠나는지를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네. 전우님이 말한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뭔가 이걸 중재하는 사람인 거잖아. 너희가 또 싸우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아, 하지만- 투비 컨티뉴드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아니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써야 될 힘을 여기에 정확히 썼기 때문에 나의 힘이 여기서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나는 떠난다. 그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중국의 무협이 되게 판타지성이 강한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의 무협물들이 네. 되게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한편으로는 실존주의적이면서 허무주의적인 이유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작품이 인법 마계 전생이라고 네. 하는 작품인데 그러면 아까 얼핏 얘기하실 때 야마다 우타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일본식의 무협 이거를 뭔가 정립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작가는 저희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작가에 대해서 그래도 다빈님은 좀 아시지 않나요? 들어는 봤어요. 근데 그래요? 작품을 뭔가 구체적으로 보거나 한 적은 저도 한 번도 없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이 작가가 어떤 직접적으로 관련을 준 원작을 맡은 작품을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룡이랑 정말 비교하기 좋은 이유가 김룡이 어떤 그 무협적인 거를 그러니까 판타지로서 다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김룡은 원래 이제 되게 이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기자? 지식인이었고 기자 이런 네, 거였어요. 출판사를 그 신문사를 운영했던 이런 사람이었고 근데 신문사를 잘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재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활용했던 거고 자기가 이제 사실 정치평론 같은 걸 하던 분이어서 그런 의식들을 많이 담아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중국의 무협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유교나 도교나 불교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들을 많이 담아낸 이야기들이 된 거고 지금 그 뭐 중국 가면은 무당파, 화산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김룡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장사가 될 것 같은 게 다 만든 거고 현실이 없던 정말 판타지를 중국이 이제 사실 애초에 다 허물어 내기도 했었지만 다시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야쿠자가 있잖아요. 중국은 그런 폭력 집단이나 자경단 집단들이 완전 역사적으로 끊겼어요.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그 공산주의 되면서 싸그리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혁명적인 어떤 문화재들을 그냥 다 없앴잖아요. 네네. 과거의 어떤 유물들.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다 쓸려 나갔어요. 전부 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화산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없앴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계속 이게 이어졌고 심지어는 뭐 신선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아예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다루던 그 무협들이 현존하고 있다. 역사 속에. 네, 그래서 낭만화 될 수가 없다. 낭만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설 속에서는 이거를 다루려면 그냥 아예 사극이나 역사적인 소설, 예를 들어 시바료타로나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되는 게 조금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야마다 후타로는 판타지를 좀 더 가미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식의 판타지 뭐 전생시키거나 또는 이제 야마다 후타로의 공적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닌자라는 존재를 정의한 거예요. 닌자를 가지고 잘 썼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닌자가 원래 이게 역사적인 닌자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야 뭐. 네. 닌자는 있었지만 직업적인 어떤 용병으로서 스파이로서 닌자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루토 같은 뿅뿅 이런 건 아니다. 가면 쓰고 뭐 수리검 던지고 뭐 이렇게 칼 휘두르고 하는 그런 닌자들이 아니라는 건데 이 사람이 다 가공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인법첩이라는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그리고 닌자들이 이제 지금은 어떤 자기만의 그 가문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비밀 기술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뭐 이가류, 코가류, 후마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사람의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 이 사람도 그럼 대단한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닌자의 어떤 초능력스러운 부분들은 다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서구에서나 글로벌하게 닌자 생각하면 나오는 이미지들은 다 야마다 후타로에서부터 온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그러니까 창조한 분이라서 김룡이랑 정말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동급이다. 사실은 동급의 각자 나라에서 각자의 어떤 무협적인 세계관을 정의한 사람들이라서 정말 이야기하기 좋은 딱 대립되는 구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차이가 많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낭만화된 세계관과 되게 실존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관. 김용 자기가 살았던 시대상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김룡은 대륙 출신이지만 홍콩으로 이주한 이런 사람이고 뭐 대부분의 작가들이 다 이제 홍콩이나 대만 출신 무협 소설 작가들이 많았는데 네. 대륙을 항상 꿈꾸던 사람들이죠. 이미 자기들은 대륙에 있지 못하고 대륙에선 철퇴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은 중원은 낭만화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로서는 그 가문들 여전히 있어요. 기록이 다 있는데 뭐. 폐쇄적인 거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 폐쇄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닌자 가문들 여전히 있고 사무라이 가문들 여전히 있고 현대에도 그리고 그 뭐 어쨌든 가장 정말 그 힘을 휘두르는 집단이라고 생각할 만한 야쿠자라는 집단 여전히 있고 실제로 뭐 세잖아요 여전히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 낭만이 좀 낄 여지가 되게 적고 오히려 아예 그냥 정말 환타지로 가버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협객이 말하는 협과 사무라이가 말하는 협이라고 정확히 협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단어를 일치시키면은 그 두 가지에서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차이 차이가 때문에 많죠. 여기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볼 때 생각하면 좋을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비님은? 전 중국을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 비교를 뭔가 그냥 할 수가 얘기해 보면 없어. 되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대의 뭐 이렇게 도가 유가 이런 것처럼 내가 따르는 철학 이런 것들을 위한 협 이거는 내가 따르는 생각에 우리가 따르는 철학에 의해서 이 싸움은 하면 안 돼 라든지 여기서 저 친구를 말려야 돼 멈춰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은 약간 그냥 생각하는 건데 여기는 다 사무라이든 쇼군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시키면 한다. 이게 나의 협이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주인이 가서 암살해 이러면 암살하고 그게 나의 협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낭만화된 세계관에서 자율성을 가진 게 중국 무협들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삼국지도 삼국지는 연인은 약간 그런 툭이 네, 있지. 네. 이야기로서의 삼국지는 좀 그렇죠. 삼국지가 기록이 2개 있거든요. 네. 소설 나관중이 쓴 알고 있는 삼국지는 다 소설일 거예요. 소설 네. 삼국지인데 그건 약간 협의 그렇죠. 느낌이 뭐 있지. 유비는 사실 협객이었죠. 유비는 협객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거기서 자율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본은 사실은 그 자율적이지 않고 명령과 임무에 따르는 정말 프로 정신, 장인 정신으로서의 그 기술자들인 거죠. 사무라이들도 사실은 검객들인 게 그 검의 기술자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고용되는 사람들이고 싸움에 고용되는 네네. 닌자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전문 직업인들의 세계 이게 되게 일본스럽죠. 장인 정신의 그렇죠. 어떤 이런 게 일본에서 정말 특유의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일본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죠. 가문도 대대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내일 얘기할 내일 내일까지 가나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인법 마계 전생도 근데 네. 결국엔 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구지 주인공 이름 뭐지? 주배. 주배는 약간 어쨌든 충이기도 하지만은 숨겨진 스포가 되니까 숨겨진 충이기도 하지만은 대의 차원에서 저거는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좀 부딪히는 캐릭터인 것 같고 그것도 가치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제 좀 마계로 전생한 이 친구들은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통적인 사무라이의 그 뭐랄까 충성에 의한 협의랄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으로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뭐 이제 마계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그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김용이든 야마도 타로든 그 주인공들은 다 정의롭거든요. 주인공들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둘 다 아무리 뭐 세계관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차이가 있지만은 한 가지는 확실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감, 힘을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은 본인들이 계속 고민하고 또 정의를 해나가고 그리고 저건 아니다 싶은 것들을 계속 발견을 해나가거든요. 주베이도 마찬가지로 뭐 되게 자유분방한 캐릭터고 네. 가장 비슷한 그 김용의 캐릭터를 꼽는다면은 딱 그 소호강호의 영호충이거든요. 이영걸. 그죠. 그 영화 속에서 동방부패 영화 속에서. 근데 그 캐릭터들이 결국에는 왜 그런 식으로 이제 행적들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가 뭔가 자율적으로 그 친구들을 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너무 이상한 문제, 권력과 힘과 그죠. 이 투쟁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건 그래도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독자에게 약간 전달시키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베가 사실은 처음부터 엄청 강한 어떤 정의감이나 대의를 가지고 있냐를 하면은 그런 건 아니지만 저건 아니다 싶은 일들, 저거는 좀 그래도 막아야지 싶은 최소한의 어떤 그 힘을 휘두르기 위한 방식으로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면은 인류가 사실은 비슷하게 결국에 느끼는 게 이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힘을 휘두르는 거는 그래서 저 책임 어떻게 할 거야? 사실은 쟤가 억울한 상황이 있었던 거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최소한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은 그래도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거기에 조금 더 감화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주베가 사실은 그 노선을 좀 따르고 있죠. 한국에는 이런 무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진짜 몰라요. 셋 다 아무도 것도 모르니까. 저도 사실은 네. 한국에는 이렇게 김용 아니면은 야마다 우타로처럼 뭔가 이렇게 싹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인물은 없나요? 아마도 가장 거기에 그래도 근접했다 싶었던 분이라면은 이우혁 작가님이겠죠. 네. 근데 이제 테마로. 이우혁 작가님이 사실은 무협을 더 아예 파고들어서 작정하고 쓰셨으면은 뭐 오히려 인기가 없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무협물이 좀 이제 좀 장르 문학이기도 한데 특히나 너무 매니아층이 강한. 그렇죠. 네. 특히나 이게 이제 무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기 있었을 때가 정말 대본소, 양판소, 만화방 이런 데서 소비되던 무협지들이었고 그때는 정말 그냥 찍어낼 수밖에 없었던 뭔가 고민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충 번역하고 좀 따오고 아니면 막 휘갈겨가지고 조잡해가지고 정말 뽑아내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졌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왜 우리나라 배경의 무협들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무협이 재밌는 이야기는 너무 많거든요. 뭐 열혈강호, 용비불패, 뭐 화상기한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아요. 소설들도 웹소설로 되게 많죠. 네, 재미난 것들은 분명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다 중국 배경이죠. 네. 아니면 아예 완전 그냥 환타지로 갔거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뭐 현대이긴 하지만은 테마록이 가장 위협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왜 그러면은 우리 어떤 그 시대적인 거를 좀 더 반영해서 이런 거 안 나왔을까?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역사적인 배경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뭐 삼국지도 있고, 수호지도 있고, 수호전도 있고, 서유기도 있고, 이거 사실은 다 무협적인 어떤 정서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귀염객전이라는 전형적인 무협 소설도 있고, 되게 배경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게 소비되어 왔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검극의 이야기들은 계속 소비되어 왔어요. 닌자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홍길동전 무술이라는 게 안 나와요. 도술이 나오지. 전우치전 도술이 나오지 무술이 안 나와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무협적인 거를 좀 이렇게 다루기에 어려운 여러 배경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나라가 작거나 또는 뭐 시대적으로 뭐 막 여러 정권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다툼이 적었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왜냐면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전란이 있었던 시절도 그렇죠. 있고 외란도 있고 뭐 혼란기도 많이 있고, 특히나 드라마로 보면은 육룡이 나르샤나 그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무협적이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네, 뿌리 깊은 나무 무협적이란 말이에요. 드라마로 오히려 갔을 때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네요. 네, 이 컨텐츠를 조금 저희가 만화나 소설로 오히려 전형적인 걸로 가져왔을 때는 한국 배경이 없는 거는 애초에 그 역사적인 어떤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협적인 게 좀 없었다, 부족했다. 한국 배경인 게 적은 거죠. 아예 없다기보단. 그래서 천대 맞아서 혹시 많이 그랬을 수 있죠. 그 조선 시대 때 네. 그 약간 이런 조금만 이런 세상에 어떤 반기를 들은 이런 내용은 다 탄압당해가지고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기록 말살. 예, 예를 들어 조금만 무협스러워도 일단 왕을 못 죽이잖아. 홍길동도 왕을 못 죽여서 지가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홍길동도 사실은 위의 도서였을 수도 있고, 우리 조선이었으면은 수호전 같은 건 당연히 위의 도서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게 많이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계속 있다 보니까
힘을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휘두르거나 뭔가 반기를 들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런 최소 아이디어까지는 가능해야지 계속 전통적으로 뭐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배경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스타일의 무협 그리고 이제 일본 스타일의 사무라이 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랑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왜 좀 부족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우님의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와서 이제 우리가 그런 와중에 일본의 사무라이 협객들의 그 판타지 활극이라고 볼 수 있는 입법 마계 전쟁에 대해서 좀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들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올게요. 네.